갑시다. 여유롭게. 이렇게 갑시다. 여유롭게. 여유롭게. 오랜만입니다. 이문 채널 도산할 통찰의 주인장 홍준성입니다. 지금 저희 채널이 이제 역사 파트를 4강 연속을 찍으면서 이제 역사 파트의 마지막을 향해 달려오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벤야민 역사 파트를 리뷰함에 있어서 절대로 빼놓을 수 없는 그 부분을 이제 마지막으로 건드리고 역사 파트를 넘어가고자 합니다. 그게 뭐냐? 여기 적혀있듯이 앙겔루스 노브스, 이제 적혀있죠? 앙겔루스 노브스. 이게 라틴어인지 독일어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 한국말로 번역하면은 여기 적혀있는 것처럼 새로운 천사라는 뜻을 가진 그런 겁니다. 이게 뭔가 무슨 개념인가요? 아니에요, 여러분. 이거는 그림 이름입니다. 그림. 아직 뜨진 않을 거예요. 제가 나중에 띄울 건데 이게 그림 이름이에요, 일단. 근데 그림 이름인데 왜 발터 벤야민 강의하면서 이걸 가져왔을까? 왜냐하면 발터 벤야민이 이 그림을 소장했고 너무 좋아했고 계속해서 들고 다니다가 자기가 마지막으로 적었던 1940년에 적었던 마지막 텍스트가 뭐라고 했죠? 네, 맞아요.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의 태제 9번에 이걸 직접적으로 해석함으로써 막 자기 세상을 표현하는 한 비유적인 도구로서 이걸 활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발터 벤야민 하면 이 그림이 항상 딸려 나와요. 그래서 이 채널 보신 분들 중에는 이제 그냥 철학이나 이런 걸 몰라서 배우러 온 분도 있겠지만 이 채널 있기 전부터 거의 관심을 가지고 뭔가 좀 책을 읽고 막 강의를 다녔던 그런 교양 시민 분들 역시도 이 채널 많이 구독하십니다. 그분들께서는 아마 이 그림을 이름까지 모르더라도 제가 그림을 띄웠을 때 저거 나 저거 봤어 라고 할 겁니다. 그거만큼 정말 유명한 그림입니다. 그러니까 철학사 쪽으로 아마 제일 유명한 그림을 철학적인 관점에 봤을 때 정말 유명한 그림을 5개 꼽으라면은 들어가요. 제가 봤을 때 정말 중요한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 그림을 제가 이제 벤야민에 대한 강의를 하면서 이거를 빼놓고 갈 수 없죠. 벤야민 스케치가 뭡니까? 벤야민에 대한 대략적인 사유의 지도를 쭉 훑는 거잖아요. 근데 거기서 이걸 빼놓는다는 거 사실은 안고 찐빵이죠. 무조건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무조건 지금 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아요. 그러면 어떻게 시작할까? 일단 이 그림에 대한 조금 사전 설명부터 곁들이는 걸로부터 시작하도록 합시다. 발터 벤야민이 이 그림을 좋아했다고 했죠? 하지만 좋아한다 해가지고 이 그림을 그린 사람은 아닙니다. 그림 애호가랑 미술가랑 다르죠? 그럼 이 그림은 누가 그렸는가? 이 그림은 스위스의 파울 클레라는 분이 있습니다. 이름 한번 적어볼까요? 여기는 유명하신 분이에요. 파울 클레. 들어보셨나요? 일반인이라면 안 들어봤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만약 여러분이 미학을 공부하거나 아니면 서양 미술 전공하신 분이라면은 요 이름을 안 들을 수가 없어요. 이 정말 유명한 화가입니다. 이 사람이 스위스 태생으로 이제 독일로 건너가서 그림을 많이 그렸던 사람인데 이 사람이 뭐냐? 현대 추상 미술의 아버지라고 보면 돼요. 그러니까 현대 추상 미술을 막 시작했다고 보면 됩니다. 지금 할 일 없으시면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파울 클레라는 이름으로 구글 검색해보세요. 이미지 검색으로. 그럼 그림이 쫘라락 뜰 거거든요. 그 그림 보고 있으면 어떤 느낌이 들 거냐? 야, 피카소 못지않은, 아니 피카소보다 훨씬 더 만만치 않은 녀석이 여기 있네 라고 생각하게 될 겁니다. 그림들이 정말 무지막지해요. 막 대충 그린 것처럼 보이는 것도 있고 어떤 건 너무 심오해서 뭔지 모르겠는 것도 있고 정말 막 스펙트럼이 다양합니다. 정말 추상적인 그런 미술을 처음 시작했던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이제 뭘 즐겨 그렸냐면은 천사 연작을 굉장히 즐겨 그렸어요. 막 잠든 천사, 잠깐 까먹은 천사, 막 쉬는 천사, 무슨 천사. 그 천사 시리즈 중에서 아마 발터 벤야민 덕분에 제일 유명한 천사로 꼽히는 게 바로 요 새로운 천사 앙겔루스 노브스입니다. 그럼 이 그림이 어떤가 한번 띄워볼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어떻습니까? 과연 추상회화답죠? 만만치 않습니다. 일단 이 새로운 천사라는 제목이 안 붙어 있으면 일단 천사인지 모르겠어요. 일단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의미의 천사 의미는 아닙니다. 하지만은 여기에 천사라는 의미 붙어 있고요. 발터 벤야민 이 그림을 좋아했죠. 그럼 조금 더 세부적으로 들어가 봅시다. 파울 클레가 이 그림을 그리고 이 그림을 어디서 그렸다 했죠? 독일에서 그렸다 했죠. 독일에서 그립니다. 왜냐하면은 요 당시에 근대 모더니티의 중심지가 프랑스 파리라고 했죠. 근데 요게 20세기로 넘어오면서 조금 넘어가요. 독일, 막 오스트리아 빈, 막 뮌헨, 베를린 이쪽으로 살짝 넘어갑니다. 그 바톤이. 그래서 이쪽에서 굉장히 급진적이고 새로운 경향을 가진 것들이 많이 발달해요. 뭐 독일의 분석 철학, 역사의 뭐 크라카우어, 그 다음에 또 문화 비평에 대한 새로운 담론들, 그 다음에 뭐 색채 실험, 그 다음에 표현주의, 클림트의 그림들 이런 것들 다 프랑스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에요. 독일 쪽에서 굉장히 많이 융성해집니다. 그
기류 중 하나가 이 사람이에요. 파울 클레. 그다음 이 사람이 그림을 그려서 이 그림은 어디에 넘기냐면 미넨에 넘겨요. 독일 미넨에 있는 한 화랑에 넘깁니다. 그리고 넘기고서 몇 년 지나요. 그리고 1921년이 돼요. 1921년. 1921년에 이제 5월 말쯤 지금 이제 5월 이제 초니까 비슷하네요. 5월 말쯤에 이제 어떤 젊은 유대인 이제 옷을 쫙 빼입은 사람이 하나 화랑으로 걸어와요. 어슬렁어슬렁 걸어와가지고 그림들을 둘러봅니다. 둘러보다가 하나에 딱 멈춰요. 꽂힌 것처럼. 유심히 바라봅니다. 그래서 그 그림 들어올렸더니 그 그림이 바로 앙겔스 노구스예요. 그리고 화랑 주인한테 묻죠. 이 그림이 얼마인가요? 화랑이 묻습니다. 당신 옷차림을 보아하니 뭐 약간 대학생인 같은데 당신 살 돈 있겠냐고. 그 그림이 만만치 않다고. 그래서 이 대학생이 일단 그냥 좀 가격을 불러보라고 합니다. 화랑의 가격을 부르죠. 만만치 않거든. 근데 그 대학생이 자기 가진 돈을 다 끌고 모으고 막 빌리고 별짓 다 해가지고 돈을 마련해가지고 이 그림을 기어코 삽니다. 그리고 그 산 사람이 바로 우리 모두 알다시피 발터 벤야민입니다. 1921년 미넨에 있는 화랑에서 이 그림을 작품을 샀던 사람이 28세의 대학생. 졸업했죠. 이제 박사학위를 받은 그 발터 벤야민 박사라고 볼 수 있겠네요. 굉장히 촉망받던 젊은이였습니다. 왜 그러냐면 이거 살짝 곁들이자면은 이제 발터 벤야민이 여러분 제가 이전 강의에서 약간 발터 벤야민 생애들을 살짝 곁들이고 있죠. 일화들을. 거기서 언급했던 부분인데 발터 벤야민이 이단아라고 했죠. 그 대학에 속하지 못했다고 했습니다. 막 자기 박사학위 청구 논문이 막 통과가 안 돼가지고 막 단독 출판했다고 외면받고 막 기고문 적으면서 막 배 골무면서 배고파가지고 이혼한 아내 집에 가서 뭐 얹혀 살고 막 그런 아주 비참한 행보를 이어왔다고 했는데 그 얘기만 들어서 막 발터 벤야민이 막 처음부터 이단아라고 오해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그렇지는 않았어요. 이때쯤에 발터 벤야민이 자기 논문을 쓸 거 아닙니까? 석사 논문, 박사 논문을. 그게 전부 다 최우등으로 졸업했어요. 그러니까 뭐라 해야 될까? 유대인만 아니라면, 출생이 유대인만 아니라면 굉장히 촉망받는 젊은이였습니다. 아카데미에서. 이대로 계속 가면은 이제 교수가 되는 거죠. 종교수가 돼가지고 막 한 30 중반쯤 정교수에 임명돼가지고 막 학업을 쌓으면서 막 그 대학의 어떤 커리어를 막 쌓고 막 대가로 거듭나는 그런 기로에 있었던 사람이에요. 촉망받았어요. 근데 이게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5분 정도만 할애해서 쭉 얘기해 봅시다. 이게 사람이 머리가 너무 좋잖아요.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이 주류 질서로부터 어긋나고 싶어 해집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새로운 게 하고 싶은 거예요. 한 28세도 아닐 거예요. 제가 봤을 때 한 25세, 26세쯤 됐을 때 이미 다 알았을 겁니다. 자기가 가르치는 교수의 논문 다 봤을 거예요. 몇 편 읽겠습니까? 기껏해야 10편, 15편 이내일 때 그거 못 보겠습니까? 다 봤을 거고 단대 문학적인 혹은 철학적인 경향들 다 훑었을 거예요. 물론 일반인은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머리가 좋은 사람들은 책 한 권 독파하는 속도가 상상을 초월합니다. 몇백 권씩 읽어 제껴요. 그 경향들을. 그 다음에 그걸 가지고 큰 그림을 그려가지고 이미 이 사유의 최전선이 뭔지에 대한 요 국경선을 다 만드는 데 성공합니다. 머릿속에. 그리고 빠르면은 20대 뭐 중반, 느려도 30대 초중반이면은 국경선이 완성됐기 때문에 이제 뭘 할까요? 국경 바깥으로 나가고 싶어요. 너무 자연스러운 거잖아. 맨날 하던 것만 하기 싫어요. 새로운 게 하고 싶어져요. 그 새로운 걸 시도하게 됩니다. 너무 빨리. 이제 그러다 보면 어떻게 되죠? 아카데미로부터 외면받아요. 아카데미는 왜 이런 천재들을 외면하는가? 여러분 이거는 아카데미하는 문제는 아닙니다. 뭐 여러분이 소속한 곳이 어딘지 모르겠는데 사람 사는 곳이 다 똑같아요. 여러분 간단한 논리를 얘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완전한 거 뭐죠? 완전한 건 더 이상 발전할 게 없는 겁니다. 가장 최상위 단계겠죠. 그럼 완전한 것에서 변화한다는 건 뭘 뜻합니까? 퇴보를 뜻해요. 그게 완전하지 않음을 뜻하게 됩니다. 따라서 모든 권력을 지니고 있거나 어떤 지위에 오른 사람들은 변화를 싫어할 수밖에 없어요. 왜? 여러분 그 체계 내에서 가장 최권위자가 됐다라고 하는 건 그 체계가 주어진 룰 내에서 가장 문제를 잘 푸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수능 1등을 받았다는 거. 수능이라고 하는 규칙 내에서 내가 가장 똑똑하다는 겁니다. 그 규칙을 가장 잘 이해하고 있고 어떻게 조합하면 가장 최고의 효율을 뽑아낼 수 있는지 노하우를 알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수능 바깥으로 나가면 어떻습니까? 그거 알 수 없게 되는 거죠. 규칙이 달라지니까. 그래서 최고에 오른 사람들은 자기가 완성됐다고 생각해요. 최고라고.
그리고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변화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변화가 있는 순간부터 내 위치가 틀렸거나 아니면 내가 적응할 수 없는 이질적인 것들이 펼쳐지게 되니까 변화 싫어할 수밖에. 그러면 가장 최고의 위치에 오른 사람들이 제일 좋아하는 게 뭘 것 같아요? 그건 자기 복제입니다. 왜? 내가 만약 완전한 존재라고 한다면 나 이상으로 발전하는 건 불가능한 거죠. 따라서 남은 건 뭐예요? 내가 했던 거를 다음 세대에 한 번 더 반복해서 구현해주는 그런 반복. 그 반복을 담당할 사람들을 뽑는 거죠. 자기 복제. 이제 그게 자기 제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럼 아까 말했지만 똑똑한 사람들은 너무 보여요. 국경선이. 딴 데로 가고 싶어요. 딴 데로 가고 싶어하는 사람이 자기 복제를 해주겠냐고. 안 해줘요. 그러면 자기 복제를 해주는 사람 누굽니까? 뭐 지식이나 새로운 걸 보고 싶어 하기보다는 그 권력의 권자를 다시 한번 받아 챙기고 싶은, 혹은 질투의 눈이 먼 뭐 그런 사람들이 그 밑에서 기겠죠. 핥으면서 막 자기 복제하는 거죠. 그래서 아카데미에서 이 친구가 너무 빨리 새로운 걸 시도했어요. 28세 박사 논문은 최우등으로 졸업했다 했죠. 근데 전에 말했지만 박사 논문을 받고 나면은 이제 그거에 맞춰서 연구를 진행해가지고 교수 자격 청구 논문을 다시 적어야 돼요. 이제 그게 통과되면 이제 막 정식으로 강의를 하고 막 교수 임용에 막 이력서를 적을 수 있고 막 그렇게 되는 건데, 발터 벤야민이 박사기 논문은 아카데미 시키는 대로 잘 적어놓고 교수 자격 청구 논문은 삽질합니다. 그래서 적었던 책이 그거예요. 독일 비핵의 원천. 유명한 책이랬죠. 이게 어떻게 된다 했죠? 결국은 통과가 안 돼요. 문학부에서도 외면받고 철학부에서도 외면받고 문화사학적으로 외면받고 다 외면받으니까 발터 벤야민 이걸 나중에 그냥 책으로 정리해서 단행본으로 출판해버립니다. 교수 자격 청구 논문을 포기해버리고요. 그리고 그걸 포기하면서 대학이랑도 이제 빠이빠이죠. 평생 고난의 길을 걷게 되는 겁니다. 자우즈가 제가 얘기 좀 길게 했는데, 여튼 그 기로에 있었던 청년이에요. 28세 요 파울 클레 요 그림을 잤던 사람이. 너무 쓸데없는 얘기인데 길게 해버렸네. 편집해버릴까요? 편집할까 말까? 편집하지 맙시다. 어차피 영상이 매번 길어지는데 지금부터 짧아져봤자 무슨 소용이겠습니까? 자우즈가 발터 벤야민이 이때 그림을 구입합니다. 앙겔스 노부스라는 그림을. 그러면은 우린 이제 생각해보자고요. 발터 벤야민이 왜 이 그림을 좋아했을까? 좋아요. 그럼 다시 띄워봅시다. 어떠세요? 다시 보니까. 여러분 딱 첫인상, 느낌이 오는 그런 거. 뭐 어떠세요? 뭐 왔습니까? 뭐가 왔어요? 상상력을 발휘해보세요. 뭐가 왔습니까? 맞아요. 그겁니다. 발터 벤야민이랑 닮았어요. 발터 벤야민 사진 띄워볼까요? 어때요? 머리 뽀글뽀글한 거 보이죠? 똑같죠? 머리 뽀글뽀글한 느낌. 그 다음에 눈, 시선 조금 비슷하죠? 꾹 담은 입모양 역시 비슷합니다. 얼굴형도 비슷하죠? 그럼 그림지에 치워볼게요. 제가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이건 뭐 보통 다른 연구자들 지적하지 않는 부분인데, 요 앙겔스 노부스라는 그림이 누구보다 발터 벤야민 본인이랑 조금 닮아 있어요. 이미지가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제 생각에 그래서 끌렸던 것 같아요. 그 많고 많은 그림들 중에서 나와 닮은 그림을 보고 딱 끌린 거죠. 뭔가 해석하고 싶어졌던 거예요. 뭔가 내 삶이랑 비슷해 보이는 거예요. 좀 더 해석해볼까요? 다시 띄워볼까요? 이 그림 특징이 뭔가요, 여러분? 발터 벤야민과 얼굴이 닮았다는 거 외에 또 다른 특징 뭐죠? 맞아요. 얼굴이 너무 커요. 몸은 너무 왜소하고 날개도 왜소합니다. 요 작은 날개를 가지고 이 사람이 날 수 있는 건지도 의문이에요. 확실한 건 머리는 엄청 대두라는 거예요. 대두 수준이 아니에요, 이거. 그냥 무슨 막 캐리커처처럼 엄청나요. 만화에서 나오는 그림 그런 것처럼. 머리가 비대한 겁니다. 어떤 느낌이죠? 발터 벤야민이 그랬죠. 발터 벤야민이 인생이 무엇보다 그랬습니다. 발터 벤야민 혁명가이고 싶어 했죠. 근데 혁명가는 아니었어요. 활동가이고 싶어 했죠. 근데 활동가는 아니었습니다. 이 친구가 연설을 잘하는 것도 아니고 엄청나게 막 정치적 조직력이 뛰어나가지고 사람들을 막 규합해가지고 정말 자기가 늘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메시아가 구원이 온다. 우리 모두 뭉쳐가지고 역사는 계급투쟁이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우리 미쳐 날뛰는 요 진보의 수레바퀴를 멈춰 세워야 한다. 멈춰 세우려면 말만 하면 멈춰 세워지냐고. 움직여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가장 중요한 사람은 움직이는 사람이죠. 그 움직이는 사람이 주체죠. 발터 벤야민이 주체였는가? 글쎄, 그건 잘 모르겠는걸. 우리가 경청할 만한 많은 사유거리들을 만들어내고 그걸 지금 얘기하고 있죠. 그래서 하지만은 이 사람 자체가 정말
막 주체였는가라에 대해서 의문이 남는 겁니다. 사실은 냉정하게 말하자면 주체는 아니었어요. 한 걸음 돼서 관찰하는 관찰자였죠. 전형적인 지식인이었던 겁니다. 물론 전형적인만 뺍시다. 아까 얘기했듯이 대학에 들어가지는 않았으니까 전형적이진 않지만 그럼에도 이 사람이 지식인을 뛰어넘는 그 무언가였는가는 아니라는 거예요. 역사의 천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람 활동력이 없어요. 이 천사는. 뭔가 대단한 권능을 지닌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다. 나중에 얘기하겠지만 발터 벤야민이 말한 것처럼 뭔가 경악스러운 것처럼 막 놀래가지고 눈이 팍 떠져가지고 놀라는 모습. 이런 느낌 사실은. 이런 느낌이랑 비슷하죠. 근데 머리는 굉장히 비대한 거예요. 뭘 해야 되는지는 알아요. 뭐가 옳은 거고 뭐가 도덕적인 거고 뭐가 역사적인 거고 무엇이 좌파적인 거고 무엇이 정의로운 건지는 알고 있어요. 근데 머리로는 아는데 몸이 안 따르는 거예요. 전형적인 지식인이죠. 다 아는데 다 알 것 같아요. 뭐 해야 되는 건지. 근데 활동력이 없어요. 조직력도 없고. 문약한 거지. 한마디로 말하자면. 비슷하죠. 뭔가 와닿는 거예요. 사람은요. 누구나 다 모든 사람은 자기랑 비슷한 걸 좋아합니다. 뭔가 애정을 느끼고요. 물론 동경하는 걸 좋아하기도 해요. 근데 동경하는 대상에 대해서는 여러분 언젠간 질투합니다. 박살내고 싶어요. 뛰어넘고 싶어하고 그런 느낌이 들어요. 근데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그런 걸 봤을 때는 느낌이 달라요. 우상과 만날 때랑 다릅니다. 좀 더 애정 있게 바라보고 싶고 조금이라도 더 해석해보고 싶고 뭔가 다른 가능성을 이끌어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생겨나요. 저는 제 생각에는 발터 벤야민이 앙겔 노브스 그림을 보면서 그런 걸 떠올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무리해가지고 샀겠죠. 이때 발터 벤야민 아빠는 부자거든요. 아버지는 변호사였나 은행원이었나 잘 모르겠는데 굉장히 부자입니다. 근데 아들을 막 변호사 시키려고 법과대학에 보내놨더니 이게 하라는 법 공부는 안 하고 철학대학으로 넘어가가지고 이상한 막 인문학 철학 대도 않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아버지 의절해요 거의. 그래서 발터 벤야민 돈을 끊어버립니다. 돈이 없었는데 있는 돈 없는 다 끌고 모아가지고 이 돈을 무리해서 샀겠죠. 이 그림을. 왜? 내 처지랑 너무 비슷하니까. 그럼 아까 얘기했죠? 이거를 21년에 샀다 했습니다. 요 그림을 언제까지 들고 있냐면 1940년까지 계속 들고 있어요. 1940년.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적을 때. 역사의 개념에 대하여 그 책을 적을 때 막 꺼내서 봅니다. 영감을 받으려고. 죽는 그 순간까지 소장했던 거죠. 그럼 이 그림 지금 어디 있을까요?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이스라엘 박물관에 있습니다. 혹시나 예루살렘에 놀러 가시는 분들은, 관광 가시는 분들은 한번 진품을 보시는 것도 좋은 경험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쓸데없는 얘기했네요. 여하간 제끼고 그러면은 이제 여기에 대한 해석은 제 해석은 이제 좀 많이 한 것 같으니까 발터 벤야민이 직접 무슨 말을 했는지에 대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죠. 아까 뭐라 했죠? 태제 9번에서 요거를 직접적으로 언급합니다. 좀 길긴 하지만은 그래도 읽어보죠.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파울 클레가 그린 새로운 천사라는 그림이 있다. 이 그림의 천사는 자기가 꼼짝 않고 응시하던 어떤 것에서 멀어지듯 묘사되어 있다. 그 천사는 눈을 부릅뜨고 있고 입은 벌어져 있으며 날개는 펼쳐져 있다. 역사의 천사는 필시 이런 모습을 하고 있을 것임에 틀림없다. 그 천사의 얼굴은 과거를 향하고 있다. 우리에게 일련의 사건들이 모습을 드러내는 바로 그곳에서 그 천사는 잔해 위에 또 잔해를 쉼없이 쌓아 올리고 또 이 잔해를 자기 발 앞에 던지는 단 하나의 파국만을 본다. 천사는 머물고 싶어하고 죽은 자들을 깨우고 또 산산이 부서진 것을 모아서 다시 결합하고 싶어한다. 그러나 낙원에서 폭풍이 자신의 날개를 꼼싹달싹 못하게 할 정도로 세차게 불어오고 있기 때문에 천사는 날개를 접을 수도 없다. 이 태풍은 천사가 등을 돌리고 있는 미래 쪽을 향해 저항할 수 없이 천사를 떠밀고 있으며 반면 천사의 앞에 쌓이는 잔해의 더미는 하늘까지 솟고 있다. 우리가 진보라고 일컫는 것은 바로 이런 폭풍을 두고 하는 말일 것이다. 뭐라고 말하고 있죠? 일단 그림 다시 띄워볼까요? 좋아요. 그림 계속 띄운 상태로. 이걸 약간 설명을 하자면 이런 느낌이에요. 여기 그림을 그리자면 여기 천사가 여기에 과거입니다. 이게 과거고 여기에 미래예요. 그리고 천사가 서 있는 시점은 당연히 현재겠죠? 현재에 서 있겠죠, 천사가. 이 현사가 어디를 보고 있다 합니까? 뒤를 보고 있어요. 미래가 아니라 여기 눈이니까 이렇게 이쪽을 보고 날개를 이렇게 펼치고 있습니다. 천사죠. 네. 이렇게 이쪽을 보고 있는 거예요. 시선은. 근데 이쪽을 보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좀 흥미로운 거예요. 천사가 미래를 보거나 지금을 보는 건 아니에요. 과거를 본다니까요. 과거에 봐서 이 친구가 뭐 하죠? 과거에 죽어간 것들, 죽은 것들.
이제 저번 강의를 꼭 듣고 오셔야 됩니다. 저번 강의에서 여기에 대한 긴 얘기를 했어요. 막 역사로부터 막 밀려난 것들, 피해자들, 약자들, 사라진 노예들, 막 혁명을 일으키다 진압당한 사람들, 막 이런 수많은 것들. 전승탑에 가리워진 이제 정말 주체들. 뭐 조금 막스적으로 말하자면 프롤레타리아트, 혁명 주체들. 뭐 이런 것들을 다시 재구축하려고 해요. 이 친구가. 요 천사가. 그럼 이 천사는 당연히 발터 베냐민 본인이 이제 감정이입이 됐겠죠. 이걸 자꾸 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뭐라고 말합니까? 문제가 있어요. 과거에서부터 바람이 불어요, 자꾸. 이 미래 쪽으로. 이 바람이 불다 보니까, 이 바람이 부니까 이 친구 날개도 못 접어요. 막 바람이 조금 부니까 막 날개 이렇게 펼쳐지겠죠? 접지도 못해, 날개를. 이렇게 막 펼쳐지고 있는데, 그 와중에 요 잔해더미를 요 바람들이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바람이 튀니까 휘날리겠죠? 휘날려가지고 이게 회오리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그럼 날려가버리면은 요 천사는 이걸 다시 해보려고 하는 거예요, 다시 조합해보려고. 다시 조합하려고 하면 다시 바람이 불어서 날아가 버리고. 이런 상황을 지금 묘사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요걸 해석하기 위한 핵심 키워드는 뭘까요? 핵심 키워드가 뭐라 생각하십니까? 핵심 키워드는 이거예요. 요 과거로부터 바람이 불어온 됐죠. 이 바람이 불어오는 과거를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낙원. 낙원에서부터 불어온 바람 때문에 다 망가지고 있다. 이렇게 모든 게 날려간 요 태풍의 이름을 우린 진보라고 한다. 두 가지 키워드예요. 낙원과 진보. 이걸 우리 해석해야 됩니다. 일단은 요 천사가 요 죽은 것들을 조직하려고 하는 것들은 저번 강의를 들으신 분이라면 그냥 바로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에 뭐 저번 강의 안 들어도 지금 말하는 거에 어떤 맥락만 이해해도 금방 이해되는 부분이에요. 뭔가 승자의 역사부터 가려진 패자의 어떤 것들을 다시 재조직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걸 해보려고 하는 뭐 그런 거 아니냐. 근데 그게 요 진보적인 막 이런 방향 때문에 망가지고 막 힘들어지고. 그러니까 우리는 요 진보의 바람을 거슬러서 이걸 다시 한번 진지하고 신중하고 침착하게 재조직할 수 있는 사유와 행동력을 가져야만 합니다. 라고 하는 이제 벤야민식 교훈을 떠올리는 건 아주 손쉬운 일입니다. 그 손쉬운 일은 여러분이 하시면 돼요. 제가 할 일은 뭐죠? 제가 할 일은 그 손쉬운 거 말고 쉽게 소거되지 않는 요 키워드를 한눈만 딱 패는 겁니다. 이거 좀 집중하고 싶어요, 저는. 이게 뭘까?